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챕터 2 드디어 시작하네요. 챕터 2는 직업 상담 진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할 때 진단하는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내 마음대로 진단하면 큰일 나겠죠? 이미 활용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내담자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단원인데요. 심리검사 시작에 앞서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아주 어려운 정의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심리적 구성물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리적 구성물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신체적 구성물질은 보이는 게 다 있어요. 머리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팔다리도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측정하면 됩니다. 배둘레도 되고 가슴둘레도 되고. 그런데 심리적 구성물질은 보이지 않아요. 저를 구성하는 제 마음이라든지 머리 생각, 지능이라든지 제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가치 주요 요소라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측정, 점수를 내어보는 것인데요.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잴 수가 없고 심리검사지를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가 여기 전체에서 알고 가셔야 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문제도 똑같이 나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죠. 기출 문제 내용입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70%가 틀린 것을 물어보는데요. 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속성, 심리적 구성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입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으로도 심리검사 많이 측정하고 또 재미로 살펴보는 심리검사, 그림으로 알아보는 심리검사 이렇게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심리검사의 특징은요. 검사 결과를 즉시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원할 때 해볼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보이지 않는 구성물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분에도 영향을 받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소음이나 아니면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검사가 치러져서 혼자서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또 최대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를 실은 접수 면접 또는 비대면 면접이기도 하지만 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심리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십니다. 이런 것은 신뢰도와 온라인에서 한 검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있으니까 그렇죠. 제공되는 것이고 결과치가 나온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전문가와 상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리검사를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입니다. 목적이나 용도이나 활용법이니까 비슷한 말이고요. 심리검사를 해서 분류 및 진단, 연구조사, 예측, 자기이해의 증진, 당연한 소리들이네요. 심리검사해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직업 문제라든지 회사에 갔었을 때도 적성과 흥미를 파악해서 그렇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와 진단의 목적이 있고 하나마나 다 아시는 얘기죠. 또 여러 가지 계통적으로 아니면 집단의 특성을 연구조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행동,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또 회사에서는 이런 예측을 통해서 배치 시 활용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기 이해의 증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할 때도 아까 인터넷으로 다양한 심리검사 찾아서 한번 해보시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기도 합니다. 처음에 심리검사를 할 때 심리검사라는 것은 심리적 구성물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줄로 알아보자고 했는데 자세히 나오네요. 심리적 구성물질이라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인 속성, 즉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라는 것 이제 벌써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습니다. 심리검사는요. 타당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당화라는 것은요. 뒤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타당하다라는 것은 맞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타당하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이고 검사를 통해서 타당도를 입증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이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가요. 문제의 보기가 잘못되었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보기입니다. 진로 선택은 하나의 문제 해결의 활동이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요. 인지적 진로 발달 이론에서 그렇죠.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여하튼 보기랑 안 맞는 내용이고 이 문제는 요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한 검사로 측정하려는 행동 표본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했었을 때 그렇죠. 타당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르셔도 됩니다.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맞는지 틀린지가 타당도랑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 자, 심리검사를 할 때 나타나는 용어들을 그냥 정리하는 페이지인데요. 측정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슴둘레 측정한다. 뭐예요? 줄자로 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측정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잰다. 보이지 않으니까 잴 수가 없어서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측정한다라는 의미가 수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류 변이는 변하는 인자들인데 아무리 분류해도 잘 케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사 자체는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하지만 누가 검사를 하느냐, 즉 피험자, 피검사자라고 해서 너랑 내가 틀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조절할 수도 없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개인차의 변인들, 연령, 지능, 성격, 특성 같은 태도 같은 것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그 변인을 분류 변인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대로 물어봅니다. 이거 무엇이냐? 통되지 않는 변인의 종류들이 있고 통제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발음이 이상했나요? 통제되지 않는 변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분류 변인으로 답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분류 변인의 특징이죠. 실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수험자, 피검자, 그러니까 검사 받으시는 분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 심리검사와 상관없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데 두통약이라고 합시다. 똑같이 대부분 다 잘 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들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잘 든다라는 거죠. 왜요? 분류 변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제 못합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을 다 값으로 통계치를 내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이것을 실용화, 상용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류변이 실험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지만 통제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저렇다라는 인과 추론성이 불가능하고 내적 타당도가 낮다 이 말 보다가 분류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면은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라는 말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분류 변인, 개개인들의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떤 요소를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실험한다라고 표현하죠. 들어가는 요인들을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어떤 실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를 종속, 이 독립변인에 종속되어진다 그래서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통제해야 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실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통제해야 되는 것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외,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외 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가외 변인 안에 포함되는 것이 분류 변인인데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놓으면 당연히 외적 타당도가 낮아져요. 할 수 없는 것을 해놓고 이번에 이렇게 됐어 하면은 우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다 이해했는데 그럼 외적 타당도가 무슨 말이에요? 외적 타당도를 몰라서 이 문구가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외적 타당도는 이렇게 실험실에서 했던 것을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했었을 때 똑같이 결과가 맞게 타당도 맞게 나오는지 맞게 나오면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이고 이때 했던 방식대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에 했더니 똑같지 않더라 하면은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는 분류 변인을 원인으로 독립 변인으로 놓으면 종속 변인 당연히 표준화가 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도 표준화가 안 되는데 다른 상황에 넣으면 당연히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뭐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이해하면은 뒤에 나오는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분류 변인하고 있고요. 실험 이전부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있고 통제할 수 없다. 분류 변인입니다. 분류 변인을 독립 변인, 원인으로 제일 처음에 주어지면은 외적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분류 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인과성, 추론 안 된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면 외적 타당도가 낮아진다고 제가 지금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령, 지능, 성격 이런 거 분류 변인이에요. 피험자의 속성에 관한 개인차 변인들을 분류 변인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답 나오면 그 밑에는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나왔네요. 표준화는요, 표준화 시킨 것들입니다. 표준화를 시켰다라는 것은요, 세팅되었어. 동일하게. 네가 해도 이 방법으로 하고 내가 해도 이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준화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표준화하면은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동일성을 유지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심리 검사는 표준화되었다라고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들을요 써놓고 똑같이 써놓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다 읽기보다는 검사의 실시와 채점 절차를 동일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표준화이다 라고 탁 매칭시키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것. 표준화의 목적, 당연히 동일하게 세팅하는 것은 외적 변수들, 옆에서 방해하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첫 번째로 표준화 하기 위해서 통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심리 검사를 하는데 A가 와서 검사하면은 높게 나오고
B가 와서 검사하면 낮게 나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누가 와도 나의 속성은 똑같이 나올 수 있게 통제가 되어야 되고 실시 상황, 내 흥미가 낮에 하면은 인간관계에 흥미를 느끼고 밤에 하면은 작업, 기계 작업에 흥미가 나오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나 검사자나 채점자, 컴퓨터가 매기면은 100점 나오고 사람이 매기면은 50점 나오고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다 표준화를 통해서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3가지 요소가 나왔을 때는 아닌 것이 답인 문제가 늘 나옵니다. 이렇게 심리검사의 표준화를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아닌 것은 뭐냐? 검사자, 그렇죠. 피검자 분류 변인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그 피검자네요. 피검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데 피검자를 통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피검자 변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표준화 검사의 특징 안 봐도 다 아시겠네요. 당연히 객관화 되어야지 표준화가 됐다라고 표현할 것이고 표준화가 되었으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것이고 교준 집단과 비교해서 피검사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점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내 점수가 어디쯤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검사 점수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이거 심리검사를 하는 사람의 요인이죠. 변해요. 이미 수검자의 변인, 분류 변인 때문에 늘 다르지만 특히 이런 상황이 가미될 때 더 많이 오차가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해보면 잘 나올 것이고 안 해봤으면 잘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수능 볼 때 그렇죠. 막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능력 변인이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변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한 번만에 이것을 결정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수능, 그렇죠. 제 실력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제 실력보다 잘 보는 사람도 종종 있긴 합니다. 정말 대박 운 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운을 받아서 이렇게 재미있고 간단하게 공부하면서 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네요. 당일날 생리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학생들이 생리하는 거, 생리적인 요건, 생리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하지만은요. 그날 자기의 이 컨디션을 위해서 약을 미리 먹는다라는 친구 너무 많잖아요. 여하튼 그날 또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검수 점수의 오차, 차이를 발생시키는 수검자의 요인, 경험과 불안도와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이다. 관련이 없는 것은 수행 능력. 능력은 안정적인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요소. 자, 검사의 요건들입니다.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 실용도. 당연히 심리 검사는 했는데 믿을만 해야 되고 타당도 맞는 거를 해야 돼요. 흥미 검사했는데 흥미 결과가 나와야지. 흥미 검사를 했는데 뭐가 나온다고 할까요? 그렇죠. 동기 결과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성물질이다 보니까 뭐 이건지 저건지 구분을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몸무게를 재는데 쟀더니 162cm다. 자꾸 이러면은 그렇죠.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키를 측정한 것이죠. 맞게 해야 돼. 맞게 한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누가 해도 또 한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양한 심리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느냐입니다. 분류 방법을 실시 방식에 따라서 속도 검사냐, 역량, 능력입니다. 능력. 최대 수행 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피드 테스트냐, 파워 테스트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요, 구구단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도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측정합니까? 테스트합니까? 그렇죠.
뭐 5분, 10분 만에 문제를 쭉 주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스피드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숙련도 잘 외워졌다, 할 수 있다, 숙련되어졌다. 역량,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뭐가 있죠? 수학 막 시험 막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어떤 대회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그게 왜 이렇게 어렵나요? 경시대회, 저 시간 아무리 많이 줘도 못 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량검사는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속도검사는 시간 내에 이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숙련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에서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이걸 봤으면은 금방 얘기할 텐데 예시에서는 속도검사 나오지 않고 역량검사의 예시가 나오고요. 속도검사에서는 무엇을 측정하는가? 숙련도를 측정한다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는 실시하는 방식이 혼자서 하면은 개인검사 1:1 방식, 집단검사는 한 번에 여러 명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검사라고 합니다. 1:1로 검사하는 웩슬러 지능검사, 뒤에 종류 나올 때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 검사, 주제통합검사, 로샤 검사, 여하튼 1:1로 하는 검사들, 여기는 아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하나하나 보겠지만 집단검사, 표준화되어 있고, 네, 그렇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사가 검증되어 있고, 마지막에 활용도가 좋아서 한 반에서 선생님이 진단지를 쭉 나눠주고 나서 한꺼번에 받아서 컴퓨터로 쫙 돌리면 결과가 나오죠.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는 집단검사. 집단검사는 방식에 관련된 거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이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검사들입니다. MBTI, MMPI, 빅5 모두가 다 성격검사로 예시를 제가 써놨는데요. 요 세 가지를 두고 개인검사로 나오면은 틀렸다. 집단검사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검사로만 실시되어진다.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필검사와 수행검사. 어떻게 하는 방식에 따른 건데요. 문제 이런 거 MBTI, MMPI, 빅5 진단지 받아서 자기 보고식으로 직접 푸는 것을 지필검사라고 얘기하고 수행검사는 다른 말로 동작검사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운전면허 실제로 주행하는 거 동작검사이죠. 그리고 뭔가 나무 토막을 주고 어떻게 모양 그대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아라. 모양을 보여주고 똑같이 만들어 보아라 했었을 때도 모두 다 동작 수행 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냥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다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터넷과 앱도 방식,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실제로 대면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든지 또 꼭 접속하지 않아도 앱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 천천히 청취하고 계셨다면 여기는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어렵다기보다가 이 말 자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준 창조 검사, 준거 참조 검사. 실은 규준은요, 상대평가이고요. 준거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뭐냐, 절대평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금방 답을 고르실 수 있을 텐데 시험에는 상대평가이다, 절대평가이다 라고 나오는 용어보다가 규준 참조 검사에서 준거 참조 검사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서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규준 참고 검사가 나오면은 바로 규준상 이렇게 외워요. 규준상 대평가죠. 그리고 준거절, 거절 탁 하면 기분 나쁘니까 거절하는 척 하면서 준거절 이렇게 외우시면 준거 참조 검사가 나오면 준거절이었으니까 절대평가 묻는구나.
규준 참조 검사 물어보면 규준상 이렇게 외우셔서 아, 상대평가 물어보는구나 하고 딱 분리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준 참조 검사는요. 검사 점수를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파악합니다.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50점 맞았어요. 우리 반 평균이 30점이래요. 나 잘 봤어요.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래요. 못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의 발달에서 요즘에는 뭐 발육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아기 때 가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키가, 몸무게가 뭐 몇 킬로예요? 12킬로래요. 그러면은 이걸 봤었을 때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잘 몰랐는데 1년 된 친구들은 12킬로가 평균이다. 이러면 아, 평균적으로 크고 있구나. 15kg구나. 아우, 잘 크고 있구나. 근데 뭐 9kg구나. 아우, 빨리 더 키워야 되겠구나. 더 먹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수치를,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심리 검사는요,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라고 나왔을 때 이것이 상대적인 겁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아,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결과치를 봤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내향이고 외향이라고 평가했었을 때 나는 외향인데 요 정도의 외향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외향의 끝판왕이었어요. 둘이 만나면은요, 항상 상대평가를 해서 얘가 나를 보면 야, 네가 무슨 외향형이야, 내향형이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나 외향형인데 얘를 만나면 내가 그렇죠, 내향형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때 기준을 잘 평가해야 돼요.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중거 참조 검사는요, 우리 시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평가죠, 우리. 60점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건 넘기면은 내향이고 그냥 한 개인을 평가할 때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은 외향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써놓고도 정신이 없어서 좀 지워봤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준거절입니다. 준거절. 규준상입니다. 준거절 절대평가는요. 기준 점수 딱 60점 기준 점수와 여기는 이 점수보다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상대평가니까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규준상, 준거절 구분해서 분류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정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데요. 머리 검사냐, 성능, 능력, 머리 검사냐, 정서적 검사, 성향 검사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검사의 종류만 나옵니다. 머리 검사, 성능 검사, 능력 검사는요, 지적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인지적 검사는 지적성을 알아보는 거다 해서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아닌 것이 답이고요. 성향 검사는요. 성흥태입니다. 성흥태, 성변태 아니고 성흥태입니다. 그래서 성향 검사는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와 태도 검사 아닌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성격 검사가 여기에 속하지 아까 전에 지적성을 알아보는 여기는 성취도 검사라는 것만 잘 구분하셔서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뒤에 하나하나 살펴볼 때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구분할 때
정서와 인지검사의 종류 3가지씩 아닌 것 고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성격 검사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은 뒤에서 많은 양을 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MBTI 요즘 너무 유행하니까 성격 검사 16가지로 나눈 것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얘는 정상의 성격 검사, 얘는 비정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의 성격 검사 일반적으로 하는 5가지로 분류되어서 하는 성격 검사,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들었는데요. 16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는 객관적인 검사이고 로샤 검사도 성격 검사이긴 한데 투사적인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로서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다 성격 검사이긴 한데 그냥 이름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정서지능, 성향검사에서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맨날 인지, IQ만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EQ, 정서지능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정서지능에 포함되는 영역은 자기의 정서를 알고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 정서를 잘 아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에 개조심 써 있는 거 봤죠? 그러면은 사실은 개가 위험한 개를 자기가 키우고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알리긴 하지만 이 개를 누가 관리해야 돼요? 주인이 관리해야지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 개가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개인한테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내 안에 개 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다 편한 곳에 가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드러나면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이게 건강한 자아는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올라오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조절해야죠. 너 내 성격 알지? 그럼 자기 성격 알면 자기가 조절해야지. 너 내 성격 알지? 네가 조심해라. 이거 성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하니까 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정서지능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 자기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정서지능이 높다라는 것이고, 타인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정서지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죠. 정서지능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그렇죠. 인지 능력이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지금 옳고 그른 것을 행동해야 되니까 인지 능력 아니네요. 답이네요. 원만하게, 원래 보지 않지만 자기 기분을 북돋아주고 동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정서지능에 포함되는 능력입니다. 자, 객관적인 검사, 투사적인 검사, 아까 로샤 검사가 나올 때 제가 투사적인 검사라고 한번 표현을 했었었는데, 객관적인 검사는요, 자기 보고식으로 대부분 합니다. 다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지 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지필고사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특징이나 장점 따로 보지 않아도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다 맞지만 단점에서 도대체 객관적인 것이 뭐가 단점인데? 라고 봤었을 때 특정 문화나 집단의 편향, 그리고 심리적으로 방어,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요. 이것 좀 답이 이상한 것 같으면은 솔직하게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심리검사는 검사자가 이 사람이 솔직하게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믿고 객관화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세요 하지만은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투사적 검사에서 장점은요. 방어, 이 말은 아니지만 방어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사적 검사에서 집, 나무, 사람 검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그려야지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그릴 수 있는 형태, 내가 생각하는 형태로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방어가 어렵다. 뭘 검사하는지 알지만 내가 방어할 수 없다라는 것. 객관적에서 가장 큰 단점은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키포인트 잡고 그냥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특징! 행동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태의 검사이다. 시험지로 체크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많으니까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나오네요. MBTI, MMPI, 아까 CPI, 캘리포니아 검사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빅5도 나왔었죠. 표준화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경제성. 왜냐? 집단 검사가 가능하니까 경제성을 갖출 수 있고 효율성도 갖출 수 있고 다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인식을 자각하고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투사적인 검사입니다. 특징! 애매모호한 자극에 반응하는 형태입니다. 로샤 잉크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잉크 반점을 보고 내담자에게 어떤 이 잉크 반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0장의 잉크 반점을 보여주면서 느낌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잘 대답하고 싶은데 이게 보름달 같아요 라고 대답할 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인지 목구멍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잘 점수를 받는 것인지 방어할 수 없고 그냥 그 느낌 반응하는 형태를 검사로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적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갈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전문가가 봐야 파악이 되겠네요. 아무나 봐서는 파악을 할 수 없겠네요. 한 개 얻어가세요. 자, 그런 종류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로샤 잉크 검사와 주제 통각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집, 사람, 나무 검사도 투사 검사의 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3개 중에 아닌 것이 답입니다. 장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방어가 어렵고 반응이 풍부해요. 묻는 사람들마다, 대답하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양하겠죠. 구멍이라고 말하는 잉크 반점을 보고 구멍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물을 쏟은 뭐 흔적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 해석하는 사람마다 그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문제시 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시키기가 어렵고 한 명 한 명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심리 검사들을 목적과 방식과 어떤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제가 쭉 진행하고 있지만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서 크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단지 강조했던 거 보시면 한 번만 들으시면 굳이 다시 암기하지 않으셔도 다 고르시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 분류인 것 같습니다. 심리 검사의 분류라고 해서 여기 잘 나오지 않는 양적 평가냐 질적 평가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험에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양은요, 정양적의 다른 표현이고요. 질적은요, 정질적의 다른 말입니다. 양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셀 수 있어요. 수치화가 가능한 평가이고요. 질적은요, 수치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숫자로는 표현하지만 할 수 없지만 정성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 수치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하고 나면 아, 이 부분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숫자는 아니지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카드 분류를 통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내담자의 직업적 흥미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게도 밑에서 나오지만 이 내담자의 가족, 3대의 가족들의 직업을 파악해 봄으로써 발달되어진 아니면 흥미를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할놀이, 역할을 주어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내담자가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질적, 질적평가가 아닌 것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4가지 중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보기로 나오면은 아니다라는 것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직업 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 역할놀이, 제노그램, 카드 분류, 그렇죠. 설문한다라는 것은 이미 몇 장 받아서 몇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 수치화 가능하니까 답이 틀리겠네요. 답 4번입니다. 지금 질적 평가 척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반두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습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나 여러분 지치실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 나올 때 자기 효능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카드 분류, 60장, 120장, 180장 정도 되는 카드들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직업 마음에 드십니까? 예, 선호군, 아니요, 비선호군, 혐오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떤 카드를 보여줬더니 직업명을 보더니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미결정군이라고 해서 쭉 분류하다 보면은 관심 있는 직업군들만 모아지고 이 직업군에 해당하는 흥미군들, 현탐의 사진관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금방 부담 없이 하면서 자신의 흥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제노그램 말씀드렸습니다. 직업 가게도 제노그램 같은 말인데요. 가족 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족 치료 나오면은 가족의 직업의 모형을 시각적인 표상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부모님 있고 나 있고 부모님의 또 부모님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당되는 사람들, 내가 형제가 있으면 옆으로도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시각적인 표상이라고 합시다. 도표화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선생님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직업을 넣어놓고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런 작업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전반적으로 봤더니 우리 누나는 우리 남동생은 결국에 뭘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직업 가계도입니다. 모르셔도요. 3가지만 알고 넘어가죠. 직업 가계도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이다. 2번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대의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다. 3번째, 실제 직업이 영향을 받지 3대 선조들이나 가족들이 푸시하는, 원하는 직업을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직업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역할놀이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해서 역할을 한번 해보라라는 것이죠. 아이들 병원놀이 할 때 의사나 간호사 한번 역할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담자에게 업무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한번 행동으로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질적, 질적 평가 방법 4가지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시간 심리평가에 대해서 심리검사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분해보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쉬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